고등원장이고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바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는데? 수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됐습니다. 아, 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방학이 끝나고 거의 3월 초에 3월 학력평가를 봅니다. 저 학력평가는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을 평가원이라고 하거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해가지고 수능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주는 자격증, 뭐 의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평가원이 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험이 수능인데 그 수능 출제 기관이 내는 시험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제 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학력평가입니다. 3월 학력평가의 특징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본 걸 가지고 3월 달에 조금 지나서 보거든요. 그럼 고3 진도를 공식적으로는 조금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3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단원 적어놨잖아요. 소단원 한 단원입니다. 소단원. 되게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선택했으면 미적분도 제일 첫 단원 소단원 조그만 거 하나 나오고, 확통을 선택했으면 확통도 제일 첫 단원 소단원 거기 하나에서만 선택 과목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무 조금 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수원수2는 똑같이 나옵니다. 수원수2 2학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수2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수원수2를 좀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의미는 이제 뭐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긴 할 겁니다. 2학년 때까지도 모의고사를 봐왔기 때문에 학력평가를. 근데 재학생들 중에 나의 위치가 특히나 이제 내가 선택한 과목, 이제 선택 과목으로 좀 나뉘어지긴 하니까요. 선택 과목별로 시험을 이제 처음 보는 거고, 그 시험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 수 있긴 하죠. 성적이 나오면.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약 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서 신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분 상승하는 건 어려운 거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신분이 떨어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공부를 놓으면 바로 탈락이거든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것도 힘들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니까 그 상태 같이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3월 시험은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4월, 5월 해가지고 6월에 이제 요게 유명한 모의고사잖아요. 저게 이름이 진짜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수능 모의고사잖아요. 수능을 실제로 모의해서 보는 시험. 그래서 저 6월 모의고사는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2번 동안 간을 보는 거죠. 올 한 해 이제 시험 볼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점수를 어떻게 받는지 그 통계치를 가지고 이제 2번을 하죠. 6월, 9월 이렇게 2번을 하고, 그거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수능을 이제 최종 확정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6월 모의고사는. 근데 6월 모의고사도 수학도 그렇지만 다른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때 하는 1 과목들 또는 다른 과목들은 거의 전 과목이 나오지만,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1차적으로 일단 이번에는 재수생이 들어오죠. 재수생들까지 합쳐서 자신의 위치를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기말고사 보고 이제 8월에 여름방학이 있고요. 그때 8월에 여름방학 때 수시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시험 이제 9월이 또 모의고사잖아요. 이 9월 시험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9월에 이제 또 9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거의 끝나자마자 뭐 하냐면 수시 원서를 다 써야 돼요. 금방
이제 9월 모의 끝나자마자 바로 수시 원서를 다 쓰고 접수를 끝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급박해요. 그래서 거의 여름방학 중간에 수시를 어디 쓸지는 1차적으로는 거의 생각이 완료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9월 모의 끝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거의 한 9월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수능을 볼 때까지 이제 9월 달, 10월 달, 뭐 한 2달 정도 있죠. 이 2달 정도는 학교에서도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풀타임 공부를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건들진 않아요. 학교에서도 거의 수업을 안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해도 되게 조용히 한대요. 니네 공부할 거 해라. 나는 여기 앞에서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뭐 할게. 뭐 이런 느낌으로 한 2달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때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최종 아이들이 봐야 될 시험이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데 이 중에 1년 중에 어머님들이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수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시 원서 내신이 별로 안 좋아서 수시 쓸 데가 없는데요. 하더라도 논술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든 쓸 데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디 갈 수 있는지 이런 건 가늠을 하셔야 되잖아요. 1번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1차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이거는 지금 사실 모의평가, 수능 이렇게 세 개는 크게 정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시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교로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모의평가 결과가 이 정도 등급이나 이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요게 작년에 대학 간 그 배치표가 있잖아요. 작년 배치표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 건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그 정도 선 정도는 우리 아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수시는 그 건대 밑으로는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그래도 정시로 건대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굳이 수시로 건대 밑을 쓴다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거의 건대 끝부터 해서 그 위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그어져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3 아이들이 6월, 9월 이 모의평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수능에 대한 모의평가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수시를 지원을 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이들의 성적과 실력으로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는지 그걸로 가이드라인을 그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엄마, 나 아직 공부 완성이 안 돼가지고 6월 성적은 나의 실력이 아니야. 나 9월이나 수능은 더 잘 볼 건데 공부 이거 다 완벽하게 하면 돼. 그렇게 되면 이게 날아가면 여름방학 동안에 수시 너 정시 어디 갈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시 원서 접수하는 것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은 결국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리겠지만 고3 내내 수능 준비하는 게 최고입니다. 정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정시로 대학 갈 거 아닌데요. 수시로 갈 건데 그래도 해야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우리 아이가 그냥 다 목표가 다 서울대고 성적도 전교 1등이고 서울대 이러면 사실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시 성적을 최대한 잘 받아놔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방학 동안에 이제 막 찾아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건대를 갈 수 있대, 정시로. 그러면 이 위에 지금 우리 아이의 내신과 갖고 있는 생기부와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그 대학교 윗부분을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입시 요강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방식도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요. 그걸 처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내년에 한 3월, 4월 막 넘어가면 이제 대학교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뽑을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거를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펼쳐놓고 계속 막 넘겨보면서 그냥 막
소설 읽듯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모아놓으면 한 이 정도 됩니다. 되게 얇은 그걸로.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6월 모의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놓고 우리 아이는 요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수시 원서를 6장 쓸 수 있으면 한 12개, 2배수, 한 15개, 2.5배수 뭐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우리 아이 지원할 곳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딱 보고 나면 한 번 더 확정이 되잖아요. 6월, 9월 모여서. 9월은 이제 수능 시험 범위랑 동일하거든요. 재수생, 반수생 뭐 다 들어옵니다. 저기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정시로 확실히 이 정도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 뽑아놨던 여름방학 동안에 준비해놨던 거기서 이제 최종 확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확정을 하고 시험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원서 접수를 완료해야 됩니다. 시간적 텀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1차적으로 요거 수시 원서 접수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따로 뭔가 우리가 머리 써서 뭔가 찾고 해야 될 거는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야 이제 수능 성적 나오면 그때 이제 가서 우리 아이가 어디 갈 수 있나 이렇게 그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본인들은 일단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서 6월 평가를 6월 모의를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9월도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자꾸 응원해 주시고 학생들이 할 일은 결국은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도 6월, 9월 모의고사를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고3 내내 수능 공부를 잘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일단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1년은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이제 또 고3이다 보니까 입시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시의 주요 이슈들 위주로만 한 4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의대 정원이 다시 원상복귀 됐죠.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돌아왔습니다. 딱 1년 동안 1년, 그러니까 작년에 의대 간 아이들이 제일 좋았죠. 그죠? 그때까지 딱 좋았고 지금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됐고요. 그리고 정시에도 학생부가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제일 좀 충격적인 일이 될 건데 이게 사실 충격이라고 할 거는 아닌 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과과정 제일 마지막 문 닫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 바뀌어요.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좀 재수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지금 올해 이제 대학 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 갈 학생들인데 이 정시에는 보통 수능 성적만 대부분 들어가는데 여기에 학생부가 반영이 돼 또는 내신이 반영이 돼 또는 뭐 출결이 반영이 돼 뭐 이런 얘기는 정시 플러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정시파예요. 정시로 갈 거예요. 수능으로 갈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내신을 포기하잖아요. 내신을 바로 버리거든요. 내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 그래도 하긴 할게요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한켠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도 안 해요. 근데 거기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신 성적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잘해야 되고 지금도 아이들한테는 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신이 쓸 데가 없어도 정시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지키긴 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리고 무전공이나 자유전공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탐구 이게 좀 이제 문제인데 저희는 수학학원이라서 사실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파트라 요거는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탐론 들어보셨나요? 사탐론? 사탐론도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수학에 뭐가 있죠? 확통론이 있죠. 확통론. 확통으로 이제 런이 다 도망간다는 뜻인데 확통으로 도망가는 거, 사탐으로 도망가는 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원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요. 의치, 한, 약, 수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까지 하고 저 석학포연고 저걸 먼저 아시죠? 서울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대, 고대까지 해가지고 이과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이제 부분 그 대학교 또는 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원이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0,000명 안에 들면 이과 쪽에서 이공계에서 저기 10개 써져 있는 저 부분 어딘가에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00명이면 최상위 2%입니다. 전체 전국의 상위권 2%.
대신에 뭐 작년 거는 참고할 수 없고요. 그 전년도 거 참고로 해가지고 이제 의대 쪽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게 중요하겠죠. 정시에 학생부가 반영되는 거. 이제 총 형태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울대형, 연대형, 고대형.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대형이 이게 좀 골치가 아픈데, 서울대는 옛날부터 그 수능만 가지고 대학교 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어떻게든 다른 것들을 더 넣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 계속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추세가 더 이제 심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정성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정량평가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저희가 학생부를 볼 때 학생부에는 성적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가해준 글들도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글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 써져 있는 글들을 평가하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고 이 학생이 요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요런 부분에서 인재에 해당되는구나. 뭐 요런 말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점수로 평가하는 걸 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량평가는 내신이 있으면 내신 점수를 뭐 1등급부터 몇 점 우리는 이렇게 배정을 해놨으니 딱 데이터를 넣으면 점수로 그냥 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량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는 사람이 직접 읽어보고 하는 거겠죠. 정량평가는 거의 컴퓨터가 데이터에 딱 넣기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서울대는 정성평가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인데 생기부를 읽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생기부 읽는 거는 이제 수시에 종합전형에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시에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내신 성적도 보지만 이수 현황, 얘가 무슨 과목을 들었지? 이렇게. 그래서 물리학과에 지원했는데 너 물리를 안 들었네? 안 되겠는데? 점수를 낮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다른 부분에서 다 잘했으면 뚫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아마 합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겠다는 얘기고, 세특은 잘 아시죠, 그죠? 그 학생들 생기부에 있는 세특도 다 읽어보고 점수로 환산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에다가 출결도 같이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건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로 그냥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넣기만 하면 점수로 이제 환산돼서 나올 겁니다. 고대는 내신까지만. 그래서 크게 종류가 우리 아이들이 갈 때, 정시로 갈 때 학생부 반영이 되는 게 큰 종류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학생부가 반영이 되지 않고 수능 성적만 반영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출결만 반영하는 형태가 있고요. 근데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게 궁금하실 건데, 학생부, 정시에서 학생부가 들어가는 대학교들을 보시면 서울대, 연대, 고대, 부산대 해서 뭐 여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이거 하나하나 다 보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한양대, 성대, 중앙대, 동국대 뭐 이렇게까지가 지금 이제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건데, 결국 알고 보면 최상위권 대학들부터 해가지고 저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최상위권 대학교들부터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들은 웬만하면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건 얘기를 안 하고 싶긴 한데, 재수를 하면 내년에 가는 거잖아요. 다음 한 번 더 가는 거잖아요. 그 재수를 하면 더 심해집니다, 이게 경향이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3학년 1학기 때 특히나 애들이 내신 나 안 할 건데 포기 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야, 니네 그거 내신 들어가. 정시에 너 어떻게든 들어갈 수도 있어. 물론 아직까지는 요 정도 대학교들, 이거 보면 거의 최상위권 대학교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여기를 가고 싶을 건데, 가고 싶으면 니네 공부 어떻게든 끝까지 해야 돼. 최대한 지켜. 어떻게든 지켜야 돼.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공, 자유전공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부모님들도 예전에 학부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부제?
그래서 예전에도 학부제가 있었죠. 그래서 과로 뽑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단과대학 한꺼번에 뽑아서 한 2학년 때 또는 1학년 끝나고 또는 2학년 끝나고 전공을 선택하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학부제가 제가 대학 갈 때도 학부제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 나가면서 대학교들에서 계속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이제 보통 자유전공이라고 하거든요. 자유전공으로 아이들을 따로 뽑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골 때리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에서 뭐 이렇게 내신 전형이나 이런 거 볼 때도 기본적으로 뭐 이 아이가 사학과에 가고 역사를 공부하려고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기부에 역사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뭐 역사 관련된 뭔가 뭐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듣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공에 이 아이는 굉장히 진심으로 대해 왔구나. 그 생기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뽑을까 말까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데 자유전공도 수시에 뽑는데 얘네들은 전공이 없잖아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선택, 그러니까 뭐 탐구 수능에서도 정시에서도 얘가 물리학과를 전공해야 되는데 물리를 선택을 안 하고 정시에서 물리 선택을 안 하고 또는 고등학교 때도 물리를 수업을 듣지를 않고 이러고 그냥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또 또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평가하기가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적 합성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들 헷갈려 하는데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그냥 100% 그냥 전공을 네 맘대로 그냥 뽑아라. 근데 물론 울타리는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 단과대학 안에서 또는 이과 쪽은 전부 다 또는 뭐 문과 쪽 과들은 전부 다 이 중에 네가 다 선택할 수 있어 또는 아예 그냥 이 대학교에서 전부 다 그 중에 이제 물론 의대, 약대 뭐 이런 것들은 빠집니다. 의대, 약대 하면 큰일 나겠죠. 다 의대 전공하려는 애는 다 이리로 다 갈 거니까 아예 이렇게 선택을 나중에 할 수 있게도 하고 아니면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자율 전공으로 졸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아직까지 선택을 못 하겠는데요. 이러고 그냥 끝나는 학부를 끝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아예 그냥 대학 전체를 울타리 쳐주느냐 아니면 단과대로 쳐주느냐 또는 계열로 쳐주느냐 뭐 이런 걸로 조금 구별은 되는데 아무튼 자율전공은 그 처음부터 과를 정하지 않고 이제 들어가는 옛날로 보면 약간 학부제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경쟁률이 셀까요? 낮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경쟁률이 세죠. 경쟁률이 셉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있다가 그냥 어딘가 넣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자율전공 나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저기 넣어볼까? 이러면 좀 큰일 나는 유형이긴 해요. 생각보다 셉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성적도 좋고 다 좋은데 생기부에 특별함이 없어. 이러면 자율전공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넣으면 이제 특별해지는 거죠. 이 아이는 1학년 때는 교사가 되고 싶었고 2학년 때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고 3학년 때는 갑자기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이 열려 있지만 생각보다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위 3개 대학교에서는 거의 10% 정도 되고요. 6개 대학교까지 보면 17%, 그리고 상위 10개 대학교 13% 해가지고 수시 그 인원 중에 되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율전공 있는 학교들을 잘 보시면
생각 외로 이제 수능 최저나 이런 거 맞추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또 구멍이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탐구를 뭘 선택해야 되냐?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이과인데 그럼 무조건 과탐 선택해야지 라는 시대가 이제 끝난 거죠.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옛날에는 문과 이과를 나눌 때 옛날에 이제 가형, 나형도 있었고 A형, B형 이런 시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과 이과를 나눌 때 수학 가지고 나누기에는 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문과 쪽을 막판에 틀어서 보는 아이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얘기로 이제 확통론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과 애들은 탐구는 무조건 과탐을 받고 문과 학생들은 무조건 사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이과의 인원수는 정확하게 탐구를 가지고 나누는 게 맞았었거든요. 요즘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지금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 이 26학년도가 이제 올해 내용인데, 이건 이제 원서 접수는 미리 하니까 통계가 미리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사탐만 두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항상 됐었죠. 그러다가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이 60%를 넘겼습니다. 과탐만 선택하는 학생들 절반 조금 안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무너지더니 작년에 무너지고 올해도 더 무너져서 이제 22%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탐만 선택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사탐, 과탐 동시에 선택하는 학생들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 올해 수능에서 16%.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다 가능해졌습니다. 왜 가능해졌을까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대학교에서 저렇게 선택해도 뽑으니까요, 이제. 옛날에는 안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뽑아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대학교, 일단 인원수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5학년도에는 물화생지 1은 인원이 줄었고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이 투 과목은 좀 인원이 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 줄었어요. 사탐은 동아시아사, 세계사만 줄었었는데 올해는 다 늘었습니다. 사탐은. 그러니까 사탐 선택자가 쉽게 생각하면 확 늘고 과탐 선택자는 이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좀 예측을 좀 해볼까요?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왜 사탐으로 다 갔을까요? 그리고 가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일단 1번은 못하는 학생들이 가겠죠. 왜냐면 이거 다 상대평가니까 수능은 경쟁을 하는데 내가 뭔가 아슬아슬하게 자꾸 등급이 잘 안 나오니까, 사탐을 보니까 옆에 이제 친구들 보니까 쟤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또는 쟤가 나보다 못할 것 같은데, 쟤는 중학교 때 나랑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만해 보이는 거죠. 과탐보다는 사탐이 쉽다, 애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국어도 써져 있고 막 기호라고 하잖아요. 기호, 식 이런 것들이 막 써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다 국어잖아요. 다 말로 돼 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훨씬 편하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점수 따기도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과목 뭔지 아십니까? 사탐에서? 생윤이랑 어떤 윤사? 윤사는 윤류하상이고, 사문이 맨 끝에 사문 있죠.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이 두 개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생윤과 사문. 이 두 개 인기가 많은데 어디로 많이 넘어갔을까요? 생윤과 사문. 사문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생윤은 윤리라고 하는 게 좀 옛날 철학자들부터 좀 할 게 많대요. 애들 말에 따르면. 근데 사문은 진짜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과탐에서 막 과학 공부 막 하다가 사문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애들이. 넘어가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내가 탐구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위에, 왜냐면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은 부동의 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애들 물리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리충 애들이 막 그 위에는 거긴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층이 있거든요. 거기를 못 뚫을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뭐 삼원충 해봤자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얼마나 있냐면 생윤이 18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늘었어요. 이 22만 명, 26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과탐 다 합친 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아까 이 앞에 보셨죠? 여기 보세요. 과탐 인원이 12만 명밖에 안 돼요. 과탐이. 그 여기에 이제 과탐, 사탐도 있으니까 여기도 과탐 선택한 인원이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쟤네들 다 합쳐봤자 생윤, 사문도 안 됩니다. 과탐 다 모아도 얘네가 더 많은 거죠. 저렇게 사람이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줄을 예쁘게 잘 서요. 그리고 1등급 인원도 많아지는 거죠. 상대평가니까. 어차피 4%가, 저 인원 중에 4%가 1등급인데 10,000명 중에 4%. 와, 전국에 나 400등 안에 못 들 것 같은데. 22만 명 중에 4% 드는 게 훨씬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절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학교가 이제 이렇게 해줘요. 과탐 필수는 서울대, 당국대 의학계열밖에 없습니다. 저 2개만 과탐을 반드시 2과목을 들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사탐을 들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공계인데, 이공계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이제 막 넘어가는 거죠. 이제 가능해지기도 하고, 저게 좀 더 따기 쉬워 보이니까. 실제로 이제 가중치가 무조건 붙거든요. 탐구와 수학에는 이공계 쪽에서는 무조건 가중치가 붙어요. 거기에 이제 가산점을 주는 게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색칠이 다 돼 있는 거는 과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는 데는 사탐도 가산점을 줍니다. 연대가 제일 지금 총대 메고 앞에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공계로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연대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과학의 미래가 좀 어두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올해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아마 더 혼란이 오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대놓고 탐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밑에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 없어요. 탐구에서도 선택을 안 합니다. 그냥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게 다 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 올해까지만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아이가 과목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고를 것인가, 최종 수능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결론을 최대한 빨리 내려주는 게 아이들이 공부의 방향성을 빨리 잡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울대를 가야 돼 라고 하면 무조건 과탐 2과목을 들어야 돼요. 이과 쪽에서는. 문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과 쪽에서도 과탐을 선택해도 돼요. 가산점도 있으면 뭐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예 예전부터 문과 쪽은 자유도가 다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과가 항상 문제거든요. 이게 이과가 문제가 되는 거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공부 자체가. 그래서 어디를 고를 것인가. 서울대 이공계 과탐 2과목 무조건 선택에다가 2과목도 무조건 하나 이상 껴야 됩니다. 2는 더 어렵죠. 그죠? 1과목보다 2과목이 더 어렵습니다. 무조건 끼고 거기다가 100점 맞을 생각을 해야 돼요. 2과목 100점이면 서울대 합격 보장입니다. 점수가 가산점부터 해서 확 올라가요. 한 3점? 2과목 2개를 선택해서 둘 다 100점 맞으면 한 5점 이상 올라갑니다. 정시에서 그 3점, 5점은 엄청 큰 점수거든요. 소수점 아래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거의 합격 보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공계 쪽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과탐 2개를 꼭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건 잘 가늠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통계 조사도 많이 하고 막 표도 막 그려놓고 했는데 다 빼버렸는데 그걸 설명하면 좀 머리 아프실까봐 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 상위권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탐 같은 경우에 과탐은 상위권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중상위권이 빠지고 과탐은
사탐은 상위권이 는 게 그 과탐에서 빠진 중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다 사탐의 상위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대혼란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구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원래 가만히 있던 문과 학생인데 탐구에서 항상 1, 2등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과 애들이 몰려 들어와서 갑자기 3위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탐구를 잘 선택을 해서 지금 난 잘 했는데 내 밑에서 날 깔아주던 애들이 빠지니까 나도 살짝 밀려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나의 등급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 그냥 어떻게든 무슨 과목이든 잘하는 놈이 최상위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리 이동이 안 돼가지고 그냥 줄을 쭉 서 있고 나는 그냥 그 줄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서 있다가 옆에 보니까 옆에 줄이 짧아요. 갈 수 있습니다. 가서 그냥 내가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의 현상을 따라가는 느낌? 예전에는 강제적으로 여기서 나 못 움직이고 여기 줄 서가지고 여기서 애들하고 막 야 좀 나와봐 나 앞으로 갈게 아니면 막 누가 지나가면 막 밀리고 막 이러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저 옆에 좀 널널해 보이는데 저기 가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딴 데 가서. 그러니까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우리 아이들을 싸우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싸울 것인가 스스로를 좀 잘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수시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이미 올해부터 올해 수능 성적이 나왔잖아요. 이제 지금 수시 결과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달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미 올해부터 막 그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생각해서 사탐을 갈 거냐.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 이과에서 저 좀 하는 애들이 자꾸 일로 넘어오는데 나 더 열심히 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가지고 올해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입시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수학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가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수학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교과과정 적어놨고요.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보통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하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수투의 기말고사 마지막 단원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적분 파트를. 그리고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써 있는 미적분, 확통, 기하 이렇게 가는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 세 과목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이 중에 기하는 사실 수능에서도 거의 선택을 안 하고요. 지금 진로 선택 과목에 있지만 여기는 절대평가입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2학년 때 기하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라서 조금 쉽게 공부를 해왔을 거고요. 3학년 때 기하하는 친구들도 기하는 듣는 게 좋습니다. 절대평가라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핵심 과목은 이렇게 5개 중에 저 빨간색 네모 친 것 중에는 또 하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수업을 듣냐면요. 미적분만 요 위에 제일 윗줄은 한 과목만 듣는 거예요. 미적분만 듣거나 확통만 듣거나 또는 기하만 듣거나 또는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을 할 거라서 미적분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럼 미적분은 안 듣고요. 확통은 2학년 때 들었어요. 기하도 안 들어요.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죠? 3학년 때 수학 과목을 더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럼 뭔가 있습니다. 뭐 수학 과제 탐구 뭐 이상한 이름이 하나 붙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한 과목만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학을 듣긴 듣는데 아니면 미적분하고 기하를 같이 듣든가 아니면 미적분과 확통을 같이 듣는 이과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타의 아까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로 평가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상대평가라도 거의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그 교과서도 있고 하지만 그걸 진도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학년 내신에서는 요 기타 또는 여기를 듣는 학생들이 제일 널널한 거죠.
제일 여유로운 거고, 제일 힘든 학생들은 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을 할 건데 이공계 학생이라서 확통도 같이 들어야 대학 갈 때 유리합니다. 이렇게 된 학생들은 이렇게 2학년, 3학년 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학생들은 공부할 게 엄청 많은 거죠. 3학년 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 문과라고 얘기하는 그 학생들과 여기나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공부량 차이가 진짜 갑자기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3학년 때.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 좀 아이들의 고3 인생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선택 과목, 수능에서 선택 과목 우리 아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보셔야 되긴 합니다. 공부량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이 부분과 여기 두 개 중에 해당되는 학생들하고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양 자체가 10배 많이 하고 10분의 1밖에 안 합니다. 좀 널널하게 살고요. 치열하게 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얘네처럼 공부를 해야 얘네랑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수능의 공통 과목은 다 같이 봅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쟤네랑 싸워야 되거든요. 쟤네랑 싸우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60%는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정말 잔소리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딘가에서 미친 듯이 이러고 막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저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공부해야지라고 해도 여기에 실제로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쟤네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저 학생들은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3 내신은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은 2학년하고 좀 다르게 이게 중요하죠. 수능 연계교재 위주, 특히나 EBS 수능 특강. 뭐 2학년 때도 내내 수능 특강 공부를 사실 많이 했지만 아예 대놓고 수능 특강에서 진짜 나옵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 한두 문제는 뭐 다른 데서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변별력이 없어요. 애들이 내신 포기한 애들은 많이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밑에 깔아주기도 하고요. 막 정말 좀 개판입니다. 고3은. 근데 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어차피 수능에 연계되기도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교재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아이들이 얻는 게 있는 겁니다. 뭐든지 대충 해도 돼. 뭐 조금 이거는 안 해도 돼. 뭐 이런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항상 의심하고 이게 얘네들은 좀 감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의심의 대상, 감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자식이라고 고생한다고 예뻐해주고 이렇게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이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감시를 하시다가 의심을 하시다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학원에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처벌을 하고 저희가 뭔가 부여를 하고 할 테니까 부모님들하고는 사이가 좋은 게 좋긴 하니까요. 그죠? 근데 여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쉴 수 있게 1학기까지 내신 반영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과목에서 8과목까지 들을 건데 그 중에 상대평가가 줄 세우고 저게 막 싸움이 박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한 2과목, 적게는 2과목, 많게는 4과목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시험은 다 쉽게 내고 선생님들이 다 알려줍니다. 제발 요것만 딱 해서 시험 보자. 요 정도만 하자. 그 절대평가 A 받는 학생들이 약 40% 정도 나오게 만들려고 교육청에서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40% 정도면 절반 조금 안 되게가 그냥 A를 받을 수 있게 문제를 자꾸 낸다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고3 내신은 어차피 수능 연계 과목에서 많이 나오고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다 상대평가도 몇 개 없어요. 그 상대평가가 하루에 한 과목씩 배치가 될 겁니다. 시험을 4일에서 5일 동안 보는 중에 상대평가는 한 과목씩만 딱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과목만 미친 듯이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 과목이 거의 국영수입니다. 그러면 그 국영수만 빡세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의심하셔야 돼요. 아, 얘가 공부를 안 하는구나, 요즘. 그거 안 하고 자긴 딴 거 하겠대요. 난 정시 공부할 건데? 정시 공부랑 똑같은 거예요. 야, 이것도 정시 공부야, 너 이거 해. 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주셔야 돼요. 수능 수학 얘기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 문제 나오고요. 100분 동안 시험 보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수능이 하나, 둘, 셋, 넷, 뭐 보통 4교시, 5교시까지 가는데 뭐 선택을 뭘 이제 하느냐에 따라 제외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 중에 2교시에 시험을 보는데 가장 긴 시간 동안 시험 봅니다. 똑같이 다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탐구도 두 과목 합쳤을 때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 문항 수는 제일 적어요. 30문항밖에 안 봅니다. 제일 긴 시간 동안 가장 적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가 비싼 거죠. 그죠? 수능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가 수학은 2점짜리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 3점짜리 있고 4점짜리가 있습니다. 4점짜리가 있는 유일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 4점은 다른 과목에 거의 두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한 문제를 날리면 두 개가 한꺼번에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2점짜리가 혹시 몇 문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능 수학이 2점, 3점, 4점의 서론 문제인데 2점짜리 몇 문제인지 아세요? 2점짜리요? 2점짜리 여기 있어요. 잘 보시면 2점짜리 3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2점짜리 3문제. 그럼 거의 대부분 3점, 4점이죠. 4점짜리가 13문제 나오거든요. 4점짜리 13문제 다 모으면 몇 점 되죠? 52점이죠. 그죠? 보시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엄청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공통과목 수원수 2가 1번부터 22번까지. 그 중에 객관식이 15번까지. 16번부터 22번까지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 있는 유일한 과목이죠. 또 수능에서 주관식 찍지도 못하는 거죠. 선택 과목은 8문제 나옵니다. 8문제밖에 안 나와요. 옛날에는 미적분 들어가는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에서 한 30문제 중에 12문제까지 나왔거든요. 13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선택 과목 8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6문제가 객관식이고 주관식 딱 2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느끼셔야 되는 게 공통 과목이 중요할까요? 선택 과목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공통 과목 중요하죠. 공통 과목 22문제 나온다니까요. 배점도 74점이에요. 74점이면 거의 75%,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통 과목이. 공통 과목은 수원수2 2학년 때 이미 끝난 과목들이거든요. 그걸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고3 내내. 선택 과목은 8문제밖에 안 되지만 뭐 배점 26점입니다.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변별력은 선택 과목 쪽에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택 과목이 3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거의 주류는 2종류잖아요. 그 2종류 선택한 애들끼리 성적을 따로 받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따로 했지만 점수를 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막 계산을 막 해가지고 다 하나의 표점으로 모아서 수학이라고 하는 성적이 한꺼번에 한 과목으로 딱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은 어차피 하는 겁니다. 미적분 선택하는 아이들도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 같이 경쟁을 한다는 거. 수능이 그래서 제목이 문이과 구별이 없는 수능 수학인 거예요. 합쳐서 경쟁을 합니다. 점수는 이제 문제 따로 풀지만. 그럼 보세요, 이제. 확통론이 요즘 또 대세인데 지금 확통으로 튀는 것들, 도망가는 것들. 근데 보세요. 24학년도 지금 여기가 뭐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 중에 선택 과목, 확통, 미적분, 기하 학생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따로 정리해 놓은 건데 1등급 보세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거는 통계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올해 수능 결과는 못 넣고 이게 작년 거, 이게 재작년 겁니다.
미적분 학생이 1등급의 91%가 미적분 선택자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90% 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확통과 기하가 비슷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인 게, 이 다음에 인원수 보세요. 확통, 기하. 기하가 전체 수능 응시 인원 중에 4%밖에 안 되거든요. 확통은 절반 조금 안 됩니다. 46% 인원들이 확통을 선택하는데 1등급 보세요. 기하 선택한 학생이 더 많습니다. 1등급 구성 인원들 중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확실히 이과를 목표로 해서 빡세게 굴른 애들이 수학 확실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전체 4%인 건 아시죠? 그 4%의 또 4%가 확통 선택한 인원들이 1등급 받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확통 선택하면 1등급 받는 게 어렵죠. 빡셉니다. 그러면 작년 거를 보시면 작년 거 더 심하죠? 근데 작년에는 기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기하 선택 인원들이 줄어들었는데 미적분 강세죠. 미적분 학생들이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뭐 2등급, 3등급, 4등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등급을. 그러면 우리 애들도 미적분 선택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미적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확통에 비하면 한 3배, 4배 체감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원수는 그래도 미적분 인원수가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선택 과목 바뀌고 제일 첫 해부터 해서 확통과 미적분이 비슷하게 가다가 미적분이 점점 유리해진 거예요. 미적분 최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미적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이과가 아니라 문과라고 알려져 있는 경제나 경영 지원할 학생들도 다 미적분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적분 인원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올해 겁니다. 올해 거. 올해 갑자기 확통이 많아진 거죠. 확통론. 이거 확통론이라고 하는데 올해 수능에 확통이 확 늘었습니다. 확통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왜 확통이 확 늘었을까? 이게 좀 이것도 아까 사탐론이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약간 어설프게 미적분에 어설프게 3등급 아니면 재수 없으면 4등급까지 내려가는 요 학생들이 요로 다 넘어간 거예요. 등급을 3, 4에서 왔다 갔다 하던 학생들은 확실히 3을 받거나 또는 확실한 3에다가 2도 노려볼 수 있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서. 그래서 지금 올해 수능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럼 요거를 조금 재미있는 걸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 수능의 등급 컷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등급은 그냥 수학 한 과목입니다. 수학 한 과목.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 과목별로 따로 나오지 않아요. 선택 과목 뭘 선택했는지 명시만 해놓고 성적은 수학으로 나갑니다. 수능 성적에. 거기에 이제 표준 점수로 등급이 구별이 됩니다. 표준 점수로. 그래서 요 표준 점수, 원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좀 몇 점 정도 되지 이거 되게 궁금하실 건데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은 80점과 81점 중에 80점이 1등급, 81점이 2등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시대예요. 이게 선택 과목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는 거의 다 추정치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느낌만 좀 느껴보시라고 한 거고, 왼쪽 거 확통, 오른쪽 거 미적분이거든요. 보세요. 1등급 컷이 한 91점쯤 될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해놓은 거예요. 미적분의 1등급 컷이 86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은 확실히 어렵죠. 1등급 컷이 낮은 걸 보면. 이 86점과 91.5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점이면 한 문제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은 4점짜리가 많으니까.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난다. 2등급도 83, 여기 79, 이러면 한 4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 차이. 그 한 문제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 한 문제 차이는 무조건 선택 과목에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수투 공통 과목 22문제는 다 동일한 걸로 똑같이 보거든요. 그냥 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딱 다른 거는 선택 과목 8문제. 그 8문제 중에 한 문제를 내가
이쪽 가서 더 맞히면 비슷한 등급을 받는 겁니다. 한 문제만 더 맞히면 그냥 비슷한 등급이 나와요. 그럼 확통에서 넘어가는 확통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은 한 문제만 더 맞히려고 넘어가는 게 아니겠죠? 두 문제를 더 맞히려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문제만 더 맞히면 등급이 하나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적분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미적분 틀리면 1개 정도 틀리거든요. 아니면 2개까지 보통 틀립니다. 2개. 그러면 내가 2개를 틀렸는데 2개를 더 맞춰야 확통으로 넘어가면 좀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난 원래 미적분에서 2개 틀렸는데 확통 가면 100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점 맞을 생각을 하고 목표로 넘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아예 나 그냥 미적분 할래. 굳이 뭐하러 확통을. 나 여기서 이제 2개 틀리면 여기서도 잘하면 하나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미적분 남아있는, 거기서는 아이들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 밑에 미적분에서 막 3개 틀리거나 4개 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3, 4개 틀리는 애들은 확통 확실히 2개까지는 틀려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넘어갑니다. 공부량도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론이 생기는 건데, 엄청 재밌는 결과가 이게 올해 고3들 수능 본 아이들의 6월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이 중에 지금 공통과목이 22번까지가 공통과목이잖아요. 요거는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의 오답률 베스트 5. 그 다음에 확통 선택한 학생들의 오답률을 쭉 했습니다. 더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게 어려운 문제죠. 보시면 둘 다 22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예요. 22번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거는 오답률이 똑같아요. 둘이 한꺼번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확통이냐 미적분이냐 선택 과목 달라지는 건 23번부터잖아요. 23번부터 30번까지 문제들이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미적분은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30번 문제. 이거는 미적분의 30번입니다. 미적분 제일 마지막 문제. 정답률이 94.7%, 오답률이. 그러니까 약 5%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확통은 보세요. 확통도 제일 마지막 30번, 확통의 30번도 나름 어렵게 내는 거죠. 그죠? 저게 넘버 2니까. 근데 오답률이 91%잖아요. 그죠? 더 많은 학생이 맞히잖아요. 그죠? 미적분 30번보다 확실히 쉽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미적분 30번은 못 맞히겠는데 확통 30번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애들이 확통으로 가는 거예요. 나 저거 맞출래 차라리. 저거 맞추고 가는 미적분 30번 나 손도 못 대겠는데? 정답률 5%밖에 안 되니까요.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6월을 가져왔거든요. 미적분의 3번 이게 진짜 우픈 느낌인 건데 이거 보세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3등이 객관식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지금 수능 모의고사와 수능 전체 역사에 딱 2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객관식은요, 오지선다는 건 아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애들이 아무도 문제를 안 풀고 다 찍으면 정답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죠? 20%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다 찍으면. 그러면 그 중에 푼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푼 애들 거 플러스 찍는 것까지 해서 절대로 20% 밑으로 내려가면 말이 안 돼요. 객관식인데. 이거 보세요. 28번이 미적분 거거든요. 미적분 28번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적분에. 오답률 91%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찍은 거보다 못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정답률이 9%예요, 9%. 말이 안 되는 거죠, 객관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정을 엄청 잘 파서 애들이 다 풀었는데 자기도 왜 틀린지 모르고 다 틀리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 해에 애들이 재수가 없었거나 이런 건데,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후자에 해당됩니다. 후자에.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애들이 못 풉니다. 너무 어려워요. 28번이. 근데 객관식이니까 찍으면 되잖아요. 이게 답이 몇 번이었게요? 이 정답률 잘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이거 이제 오답률 91%, 정답률 9%. 답이 몇 번이죠? 답이
1번입니다. 1번. 1번. 애들이 1번을 안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들이 웬만하면 2, 3, 4 중에 또 가끔가다 5를 찍지 1번을 안 찍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3번을 거의 대부분 찍었어요. 3번과 5번. 애들 여기 다 찍었어요. 1번을 안 찍어서 말도 안 되는 이게 생긴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확률을 못 들었습니다. 애들의 그냥 그 경향, 그 심리적인 생각 자체가. 1번을 잘 안 찍다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정답률, 객관식이 3등을 차지하는. 이러니까 애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객관식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미적분에 학을 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니까. 원래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또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부터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해서 미적분이 계속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확통 미적분 딱 풀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100분을 보는데 누구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미친 듯이 문제를 풀어도 시간이 막 부족하고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땀 막 삐질삐질 나고. 확통을 풀잖아요. 미적분보다 쉬우니까 금방 풉니다. 뭐 마지막 문제 버려도 돼요. 어차피 미적분도 못 풀 건데. 그럼 남는 시간 동안 수원 수투를 더 할 수 있잖아요. 수원 수투를 더 풀 수 있잖아요. 똑같은 수능 100분 동안. 이러니까 애들이 학을 떼고 확통으로 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확통은 지금 3등이 21번입니다. 21번. 21번은 여기 4등이거든요. 미적분 애들한테는 4등이에요. 근데 확통 애들한테 3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적분은 선택 과목에서 자기들은 더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얘네 28번 때문에 제가 이거 가져왔거든요. 확통의 28번은 아까 미적분의 28번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줬잖아요. 확통의 28번은 뭐 정답 오답률 57%. 그냥 되게 자유롭게 나온 거죠. 그죠? 8등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8번이라도 확통의 28번은 8등인데 미적분의 28번은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3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난이도, 이 느낌이 확 오시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적분을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옛날에는 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확통이랑 미적분이랑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두 개는 좀 비슷하게, 선택 과목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을 쉽게 내고 확통을 조금 어렵게 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쟤는 몇 번이에요? 어느 거요? 28번이요? 여기 8등에 있어요. 8등에. 네. 8등에 28번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예요. 28번. 이건 확통의 28번이고요. 네. 아까 1번이었잖아요. 미적분은. 미적분은 3등이었죠. 28번이. 네. 아, 정답이 이것도 보시면 알죠? 빼면 끝에 2로 딱 돼 있는 거 찾으시면 되죠. 5번이네요. 이거는. 근데 아무튼 이건 푼 애들이 많아요. 이거 찍은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풀어서 맞힌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찍었으면 한 20%밖에 안 돼야죠. 사실 그 아까 보셨지만 30% 정도 돼야죠. 나머지는 다 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똑같이 일정하게 못 내니까 평가원이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미적분 선택자는 뭔가 점수를 더 줬으면 좋겠잖아요. 얘네는 힘들게 공부한 애들인데. 그죠? 근데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수를 많이 더 주진 않아요. 그냥 수학 과목에 점수를 더 줍니다. 이러니까 그냥 애들이 확통 런을 하는 거예요. 점수라도 좀 더 받아야지. 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나 동급인데 어차피. 그럼 두 문제 더 맞추면 확통이 더 유리하니까 나 두 문제는 더 맞힐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려워. 미적분은. 그러니까 나 그냥 두 문제 더 맞히게 확통으로 가서 확통 차라리 열심히 할래. 근데 애들도 그게 좋은 게 힐링이 되는 게 확통 공부량이 훨씬 적어요. 미적분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너무 힘든데 확통은 뒤로 가면 갈수록 쉬워지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거의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단원들입니다. 통계 과목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버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한 이과, 나는 미적분 공부해서 확고하게 이과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없는 적당한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전부 다 확통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확통을 해도 나쁘지 않다. 이게 다 대통령이 이상한 뻘짓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다 물러난 사람이긴 하지만 수능 킬러 문제 갑자기 대통령이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빼라 막 이렇게까지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러기 시작하면서 수능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이 좀 편했을 수도 있어요. 딱 30문제 중에 27문제 어렵고 딱 27문제 쉽고 3문제 어렵고 3문제 푸는데 1시간을 투자하는 100분 중에 40분 만에 27문제 다 풀고 3문제에 1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맞히면 2등급, 2개 맞히면 1등급, 3개 다 틀리면 3등급 막 이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이때는 수학을 좀 못한 애들도 27개는 무조건 맞췄습니다. 거기서 실수하면 4등급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난이도가 막 들쭉날쭉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20문제 어렵고요. 한 10문제가 20문제가 쉽고 10문제가 좀 어려운데 그 10문제 중에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자꾸 살아납니다. 점점 킬러 문제가 자꾸 부활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멀리서만 딱 보셔도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될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쭉 풀어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지같이. 이게 애들이 엄청 당황해요. 5번, 6번에서 좀 어렵게 안 풀리면 나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데. 막 당황합니다. 근데 이게 막 여기서 막 나와요. 10번에서도 나오고요. 11번, 막 이런 데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한 번 올라가죠. 이 내려오는 게 15번 요거 딱 넘어가면 내려오거든요. 16번부터. 이 15번이 객관식, 공통과목 객관식 15문제. 그 다음에 22번까지가 공통과목의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서 딱 22번에 피크를 찍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 8문제.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갔다가 어려웠다가 또 어려웠다가 또 어려웠다가 어려웠다 쉬었다 막 들쭉날쭉 막 난리예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어라 막 그러기에는 너무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예전에 정말 초고난이도 킬러 문제는 확실히 없어졌으나 꽤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남아있는 상태에 걔네들이 여기에 한두 문제씩 3군데에 걸쳐서 한두 문제씩 배치가 되다 보니 한 5문제 정도 어렵거든요. 저 5문제 중에 얼마나 많이 맞히느냐가 1, 2등급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크게 좀 구별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재도 그렇고요. 분위기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미적분하는 학생들은 이게 겨울방학 시즌이에요. 시즌 1이. 겨울방학 동안에 미적분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수원수투 공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확통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원수투를 조금 더 많이 한다. 확통을 좀 덜 해도 된다. 확통이 양이 적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적분과 확통은 특히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 조금 있고요. 해봤더라도 거의 완성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이미 확통을 봤던 친구들이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본 친구들 기준으로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확통 같은 경우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1학년 때 나오는 그 경우의 수부터 해서 좀 개념을 꼼꼼하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교재는 이제 알파 테크닉이랑 개념 마스터랑 기출 문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주교재는 알파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유형도 있고요. 수능의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제일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3 교재 중에 하나고 알텍이 지금 졸업생들 중에도 저 3번까지 구매해서 3번을 푼 학생들도 있어요. 그 정도 풀어도 충분히 수능 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꽤 완성도가 높은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모의고사는 수능 7전 테스트랑 단원별 이제 시험을 또 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어떻게 되면 미적분 학생들은 사활을 걸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확통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유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적분 좀 더 많이 합니다. 학교 시험을 미적분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에 거의 올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통은 뭐 계속 그 비율 유지해서 거의 4대6 정도로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 됩니다. 확통은 되게 단순합니다. 확통 쪽은. 여기에 이제 스트라이크 4라고 알파 테크닉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교재인데 아마도 각 반별로 알파 테크닉이 이때 다 안 끝납니다. 알파 테크닉 교재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그거를 꼼꼼하게 다 공부하는 데는 아마 거의 중간고사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교재는 준비되어 있는 교재는 스트라이크 4라고 해서 요거는 4점짜리 문제를 좀 더 풀기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4점짜리 중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 4점짜리 중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자꾸 건드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지평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어려운 교재거든요. 4점의 킬러 문제만 모아놓은 교재. 이거 근데 왜 넣어놨냐? 저희 학원은 여기까지 교재는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가 되는 데에 따라 이 밑으로는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클리닉을 통해서 지금 풀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들별로 지금 크게 2개 반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확통반, 미적분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 반별로 뭐 20명씩 있고 10몇 명씩 있고 막 이렇게 막 많이 있으면 그냥 이것만 쭉 내가 수업하고 그냥 끝내기만 하면 아이들별로 성취도가 또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따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시험 보고 수업 듣고 과제 해오는 걸 좀 보고 그리고 이미 제가 좀 가르쳐 왔던 학생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뭔가 좀 다른 것들을 더 제시를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는 얼마든지 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일단 교재는 서술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때도 알파 테크닉 계속 한다. 알파 테크닉이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이 교재가. 이 교재를 완벽하게 공부하면 수능을 볼 수 있는 기초가 거의 완벽하게 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6에서 27문제까지는 수능에서 확실히 수학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공부를 해도 알파 테크닉만. 그리고 모의고사는 수능 실전 테스트를 1학기 동안 볼 겁니다. 그다음 여름방학 기간이 시즌 3고요. 이때 미적분은 이제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그 미적분 학교 시험이 끝나니까 6대4 그리고 확통은 약간 수원수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확통 학생들이 확통을 많이 하다 보면 이쯤 되면 확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돼요. 더 확통을 팔 게 별로 없습니다. 확통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제일 앞단원 1단원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경우의 수 세는 거거든요. 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노가다를 뛰는 것처럼 막 다 직접 세니까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수원수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수원수투는 미적분 애들하고 똑같이 성적이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경쟁하거든요.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이 수학을 그래도 잘하는 애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쟤네들이랑 경쟁이 되려면 수원수투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의 이게 또 장점이죠. 확통이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수원수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저 정도 해줘야 경쟁이 좀 될 겁니다. 이 교재는 이제 똑같습니다. 스트라이크 4랑 사건지평선이 시즌 2가 나오고요. 저희는 아마 이때 문제를 풀고 있으면 시즌 1에 있는 문제를 아이들을 좀 풀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재는 이미 준비가 돼서 다음 교재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JMT 모의고사와 타깃 27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JMT랑 타깃 27은 모의고사 요거는 저희가 이제 유료 모의고사가 되고요. 요때부터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잖아요. 학기 중에는.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뭐 수원수투를 하면 한 번은 확통을 하거나 미적분 하거나 또는 미적분이 한 번 반 나머지 수원수투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서 들어갈 건데 요때부터는 수업 시간 2번 중에 한 번은 정규 수업 시간이 한 번만 정규 수업 시간이 되고요. 나머지 하루는 모의고사를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모의고사 수업으로 전환이, 고3 수업들이 전환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의고사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물러난 대통령 때문에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난이도를 가장 최적화돼서 맞춘 모의고사로 갑자기 떠가지고, 이게 한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 2년 전에 갑자기 떠서 수능 보기 전에 갑자기 막 재판, 3판, 4판 막 더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그 다음부터 지금 모의고사 시장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부터 해서 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거 시작하는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뭘 해야 되냐면, 이 좋은 문제가 나한테 의미가 있게 공부가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1학기 1, 2시즌을 애들 공부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완성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못 푸는 문제 확실히 틀리고 푸는 문제 확실히 맞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 구별이 정확하게 돼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전까지. 그래서 그때 못 푸는 문제가 10개고 확실히 푸는 문제가 20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구별이 정확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해요. 10개 틀리고 20개 맞고, 10개 다 4점짜리라고 치면 60점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확실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그 유지만 하면 돼요. 거기서부터는 싸우면 돼요. 너 하나 일로 와, 너 하나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내 거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막 여기 틀렸다 저기 틀렸다가 막 맞았다 틀렸다 하면 누가 내 거고 누가 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모의고사 볼 때도 계속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풀어서 맞히는 연습을, 뭐 물론 지금도 계속 시키고 있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에 나왔던 그 특별한 유형들은 최대한 반복해서 풀면서 애들이 그걸 이제 구별이 저절로 될 수 있게 자꾸 유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기본 모의고사는 JMT 모의고사고요. 타깃 27은 이제 킬러 문제 3개를 뺀 27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거 시간 배분 연습하는 모의고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요것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씩 풀려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회는 모의고사 수업으로 바뀌고 주 1회만 본반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마지막 9월 모의 보고 이제 파이널 수업인데요. 이때는 뭐 공부 비중이야 저희가 알아서 맞춰드리긴 할 건데, 파이널 교재를 풀릴 거고요. 이때도 마지막까지 시즌2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갈 건데, 이때 아이들이 많이 흔들리는 시기예요.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뭐 하는 시기냐면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기.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2달 동안. 아무도 안 건들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기. 이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을 예를 들면요. 2달이면 탐구 과목 한 과목을 하나도 공부 안 했다가 그냥 완성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 2달이란 기간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본 학생들은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 수많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못 씁니다. 안 해봤으니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데 너 아무도 안 걸릴 테니까 네 맘대로 공부만 해. 무슨 과목을 하든 너 혼자 공부만 해 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해요. 그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공부를 계속 양을 늘려서 이때를 대비해야 돼요. 공부할 수 있게. 이때 정말 많이 하는 학생은 하루에 이제 자기 밥 먹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이 시간 빼고 학원 수업 듣고 뭐 이런 거 다 공부하는 시간 다 넣어서 타임 체크를 해보면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 17시간 공부합니다. 17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컨디션 엄청 좋은 날. 자기 저 맥시멈 17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 시간도 재가지고 공부합니다.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왔다 갔다 다 빼고 자는 시간 빼고 17시간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다음 날에 많이 피곤해서 공부를 좀 덜 합니다. 그래도 이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17시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를 대비해야 돼요, 아이들은. 이때 정말 많이 할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대학교를 한 10개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홍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어요. 이때 미친 듯이 공부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공부 습관도 그리고 공부하는 자기 스스로의 마인드도 많이 바꿔놔야 되고, 이때 성적이 안 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엄청 흔들리거든요. 나 안 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내년 할까? 다 이때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때 생겨요.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누군가는 이때 고민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멘탈이 흔들리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본질을 잘 보시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공부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안 하고 싶은 거니. 이것만 잘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애들이 막 온갖 얘기를 다 하거든요. 나 학원 바꿀래. 학원 싫어. 나 저기 학원 갈래. 저기 좋대. 저기 누구도 다니는데, 뭐 수많은 요구와 막 많은 것들이 말이 많아요. 그게 핵심을 잘 보세요. 얘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하기 싫어서 좀 요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고 부모님들이 가장 의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적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큰 하자가 없으면 이제 응원해주고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마지막 이 시즌 4를 위해서 9월부터 해서 9월 모의사 다 끝나고 나서부터 수능 원서접수 그 수시 원서접수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1년 동안 또 쌓아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문제는 여름방학 전에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것도 여름방학 전에 완성이 될 수 있게 자꾸 닥달을 하고 제시를 할 겁니다. 그걸 못 따라오면 이 뒤에 여름방학 이후가 힘들어져요. 대학은 수학과 국어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국어와 수학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수학이 미친 과목입니다. 제일 효율이 없는 과목이에요. 공부를 10시간을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어떤 과목은 2시간만 해도 올라가는데 얘는 10시간을 쏟아 부어도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감도 안 와요. 제일 효율이 없는 과목. 근데 보세요. 어떤 싸움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문제밖에 안 되고 4점짜리가 13개나 있는 이상한 과목이잖아요. 그 4점을 하나를 더 맞히느냐 덜 맞히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대학교가 달라지거든요. 그 4점 하나를 맞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지금 이 2달의 기간 동안 공부를 쏟아부어서 4점을 하나 더 맞췄어요. 최상위권 학생이. 확실히 4점을 더 맞췄잖아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학생은 편하게 대학교를, 최상위권 대학교 그냥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갈 거 의대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쏟아부어서 그렇게 가는, 진심으로 대하는 그 학생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아이들도 이 시기를 정말 수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이게 너무 아까운데 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 하나하나라도 더 가져가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꺼이 쏟을 수 있는 그 정신적인 자세가 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도 수학 성적 안 올라간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도 아시잖아요. 수학은 잘 안 변하는 거.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하다 보면 변하게 되거든요. 한 문제 더 맞히면 굉장히 장한 거죠. 그걸 위해서 애들도 노력하는 거니까 좀 효율적이지 않은 과목이지만 이제 효과는 제일 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힘들거든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 또는 공부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고 잔소리하거나 공부하게 만들어내는 건 힘든데, 그만큼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얻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좀 빡세게 1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수원수투의 선택 과목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적분반은 뭐 이렇게 확통반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이제 뭐 비율이나 좀 과제 해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반별로 좀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 집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 과목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겨울방학은 조금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을 과목을 너무 과하지 않게 이제 선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잡잖아요. 그러면 소화를 절대로 못합니다. 아이들이 쉬는 틈이 필요해요. 겨울방학은 조금씩 쉬고 조금씩 이제 계속 꾸준히 갈 수 있게, 2달이 되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실히 과목을 선택하고, 탐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탐 말씀을 드리자면 뭐 2과목을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거야 라고 정해졌으면 그 2과목을 전부 다 겨울방학 때 완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과목만. 근데 한 과목은 완성할 수 있거든요. 한 과목만 파는 게, 이게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과목은 고3 내내 유지만 하면 돼요. 유지. 그럼 남은 한 과목에 또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왔다 갔다 그냥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요. 언젠가는 한 번은 진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에서는 확실히 선택을 한 과목을 했으면 다른 과목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한 과목만 열심히 완성도 있게 공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학은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수학은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그냥 기본 문제도 계속 풀릴 거고, 어려운 문제도 반별로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확통반을 담당하니까 확통반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풀기에는 생각보다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풀 수 있게 계속 한 문제, 2문제 계속 줄 겁니다. 숙제로. 근데 그거를 또 열심히 한 1시간씩 들여서 한 문제 고민하고 오는 친구와, 난 어차피 못 푸니까 그냥 수업 들어야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렸다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하면 문제 보고 막 무슨 얘기인지 막 그제서야 보는 친구와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진중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이제 반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는 이제 수학은 진행을 할 테니, 이제 다른 과목들이 또 너무 안 돼 있으면 이제 수학 공부만 좀, 저희는 수학만 보고 열심히 시킬 거잖아요. 다른 과목이 너무 안 돼 있으면 또 수학만 너무 시키기 좀 힘들기 때문에 남은 과목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잘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딱 완성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겨울방학 동안 잘 세워가지고 이제 아이들 힘들지 않게, 너무 힘들면 3월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그냥 다 널브러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년은 가야 되잖아요. 길게 갈 수 있는 그 계획들을 길게 보고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긴 시간,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확실히 고3 학부모님들이 집중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1, 2 다 끝나고 마지막 고3을 하는데 확실히 달라요. 고3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 올해 고1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학원을 같이 깁생 학원을 다니고 있긴 한데 일단 전 걱정이 좀 많아요. 고1 학부모가 이제 된 건데 고3 학부모님들 보면서 항상 위안을 얻습니다. 아, 나도 나중에 저기에 앉아서 똑같이 이렇게 듣는 심정으로 이제 항상 부모님들을 이제 보고 있긴 한데 그때 2년 후에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공부를 어떻게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회에서 막 설명 막 드린다고 해서 딸을 쥐잡듯이 잡고, 물론 항상 의심하고 이제 좀 이렇게 감시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른 게 걸린다고 해서 제가 막 뭐라 그러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 약간 더 방치하는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고3이 올 거 아닙니까? 고3은 특별한 뭔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사고 없이 학교를 잘 다니면 저절로 고3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절로 맞이하는 그 고3이지만 그 고3 시기에 자기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더 세우고, 그리고 시간 하루하루를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놀았으면 반성을 하고 다음날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그렇게 자고 다음날 조금 해보고 뭐 이러면서 계속 좀 좋은 쪽으로만 가다 보면 아이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우리 딸내미를 바라보고 있고 본인들도 우리 고3 아이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특히나 수학은 저희가 끝까지 이제 고3까지 대학을 보내는 학원이다 보니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듣느라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좀 물어보고 가셔도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클리닉 지금 고난도 문제집이랑 네. 1점대 문제집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을 따로 활용하셔서 하실 거라고 계획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클리닉 시간을 뭐 개인적으로 듣는다거나 클리닉을요,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는 지금 저희도 사실 클리닉을 처음 해요. 이 깁생이라고 하는 학원에 클리닉이 없습니다. 어느 지점이든 간에. 근데 저희가 깊은 생각 전체에서 최초로 지금 클리닉을 잡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원장들이나 다른 지점 원장들이나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안 해본 거라,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원 하는 것처럼 그냥 조교들 갖다 놓고 그냥 막 굴리고 싶진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직접 다 하는데, 그래서 방학 동안에 무료로 일단 진행을 하고 3월부터는 유료로 갈 건데, 그 유료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수업 지금까지 해본 거로는 수업보다 더 빡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나 그냥 다 그날 클리닉이 있는 날이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냥 가방 메고 애들이 클리닉 그냥 툭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클리닉이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일정을 잡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반에서 상위권 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교재가 조금은 여유로운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클리닉에서 따로 더 어려운 교재를 숙제를 부여하고 주기 위해서 아예 날짜를, 아예 학원 시간에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날짜를 잡아서 따로 개별 과제를 주고 그렇게 매주 오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제일 수준 낮은 클리닉은 잘 아시겠지만 숙제 안 오는 애들 있죠. 시험 못 본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강제 참석입니다. 숙제를 안 해오면 숙제를 해야죠. 근데 저희가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 고3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집에서 숙제를 안 했어요. 학원에 왔는데 숙제를 안 한 문자가 날아가면 부모님들은 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원에 전화를 합니다. 아, 우리 애 왜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숙제를 시켜주세요. 아니, 저희가 숙제를 시켜주는 학원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숙제를 시켜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니잖아요. 숙제는 저희가 시켜주는 게 아닌데 집에서 하게 해야죠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들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주세요. 봐줄게요.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클리닉에서 다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숙제 안 한 애들은 강제 참석.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서 뭔가 공부 습관이 너무 안 됐어. 다 불러서 할 겁니다. 거기다 개념이 너무 없으면 개념도 따로 불러서 알려줄 거고요. 그 개념 필기 노트도 다 쓰게 시킬 거고요. 그래서 뭔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저희가 수업 중에 못했던 것들, 또는 수업 중에 하긴 하는데 다 같이 잔소리 한꺼번에 들어야 되는 것들, 그 중에 특별히 너를 위한 잔소리가 필요하면 그걸 이제 좀 따로 불러서 클리닉 때 활용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다양하게 클리닉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오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 네, 지금 가셔도 됩니다. 겨울 방학에는 네. 지금 3번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겨울방학에 3번 오죠. 2회 1회죠. 네. 그러면 지금 3월부터 클리닉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도 클리닉이 있습니다.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 3월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네. 클리닉이 그러면 오면 3번을 와야 되는 건가요? 클리닉이, 일요일 수업을 했었잖아요. 네, 클리닉이요. 수, 목, 토, 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확통반은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반이기 때문에 일요일 끝나고 클리닉이 바로 이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남아서 시킬 생각으로 제가 사실 일요일날 집에 되게 일찍 가고 싶은데 그냥 그 뒤에 수업 끝나고 확통반은 클리닉을 다 이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늦게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늦게 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방학 동안은 확통반은 주 3회면 네.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또 목요일이 있습니다. 목요일. 화목 일 이렇게. 화목 토를 못 하고 저희가 일요일이라서 화목 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6시 똑같고요. 네. 일요일은 2시부터. 일요일 여전히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확통방 같은 경우에. 학통반 클리닉을 일요일로 이렇게 붙잡아 두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수업 끝나고 근데 아이가 뒤에 네. 또 스케줄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중에 토요일은 또 이제 오전에 있거든요. 10시부터 2시까지. 네. 그래서 그 중에 따로 날짜를 잡아야 돼요. 잡아서 시간이 되면 올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올 수 있으면 그때라도 잡아서 와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저희가 수업을 하나씩 다 뺐어요. 선생님들로서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원장으로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약간 강압적으로 클리닉을 하자 해서 수업을 뺐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나를 빼면 수입이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날아가거든요. 그거를 지금 방학 동안에 무료 클리닉 하자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이제 워낙 같이 오래 일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는 사실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움되게 하나하나 보려고 지금 명단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매번 오고 뭘 해야 되고 이 학생이 뭘 했는지를 막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서 반드시 와야 돼 라고 하면 그 학생은 와야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냥 무단 참석은 안 됩니다. 그냥 공부하러 왔어요 하면 자습실로 보내지 저희가 클리닉에서 막 질문 받아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학생들 개별적으로 확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할 거고 그리고 굳이 필요가 없는 가장 최적화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딱 학원에서 하는 거 딱 그냥 일주일 사이클 딱 돌리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더 하기는 힘들어요.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하면 지금이 딱 최적화된 학생들은 그냥 클리닉 없이 그냥 그것만 유지를 하되 그것만 유지했을 때 끝까지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정규 수업은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부하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클리닉을 권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공짜가 아니라서 뭐 막 그냥 들어야 돼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학생은 지금은 이제 좀 여기에 적응한 것 같으니 조금 더 저희가 할 테니 클리닉을 보내주세요. 뭐 이러면 뭐 비싸지 않게 클리닉은 정규 수업이랑 똑같이 돈을 받거나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로는 네. 한 반의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혹시 분반 계획은 없으실지. 저희가 분반을 하면 클리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을 줄이고 합쳐서 클리닉 시간들이 다 이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생반은 지금 너무 많다고. 맞아요. 인원이 지금 많아져가지고 그 많은 게 싫어서 이미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이제. 네, 아니, 20명 정도. 넓게 하다가 갑자기 확 되니까 맞아요, 애들이. 아이가 이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일단 이 맞아요, 공간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 분당이라서 애들이 좀 널널하게 있었던 거긴 하죠. 저희가 사실 그 대치랑 인테리어 구조나 이 모든 게 똑같아요. 근데 대치보다 저희가 넓거든요. 대치는 비싸잖아요. 그 동네가 비싸기 때문에 강의실이 이렇게 좀 크게는 안 뚫리는데 책상 배치나 이런 게 다 똑같은데 그게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좀 넓게 써와서 아이들이 바뀐 환경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저희 딸도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똑같은데 그냥 어차피 들어가면 처음부터 걔네는 인원이 차 있는 상태로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이제 불편하지 않은 거죠. 너무 똑같이 넓게 있는데. 하다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유인 거예요. 맞아요. 수업에 대한 말은 아닌데 수업은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수업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건 원장님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질문해주고 자기가 모르는 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이게 답답하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그게 무슨 맞아요. 이유가 되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지금 영동여고 학생들이 몇 명 퇴원을 했는데, 확 나갔어요? 네, 저는 이제 몇 번 보지도 못한 학생들이 나갔죠. 수업을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라 따로 수업을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고 있는 시기라. 그래서 자리는 조금 확보는 됐습니다. 그래도 2명, 3명 같이 붙어 앉아야 되는 사실 그 반이 있어요. 그 자리는 그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사실 저희도 원래 한 반에 20명 정도씩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앉아있던 아이들이 저희가 사람이 많이 차면 분반을 하잖아요. 분반을 해서 넓어지고 선생님도 덧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넓은 데서 좀 살다가 지금 여기 사실 중등부랑 같이 쓰던 공간인데 저희 중등부를 보냈잖아요. 8층으로. 중등부 8층으로 가고 저희만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적응의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앞뒤 간격을 좀 넓혀놨거든요. 옆으로는 좀 붙었지만 근데 지금은 뭐 따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분반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20명에서 마감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 사람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미적분은 조금 괜찮을 거예요. 교실인 거예요? 더 작은 거예요, 선생님? 교실이? 요기실이랑 비슷합니다. 네.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어. 저도 다 앉아보고 한 거기 때문에 너무 불편할 것 같으면 저도 반대를 했을 건데. 네. 미적을 3학년 이제 내신 과목을 미적을 선택을 해서 지금 네. 미적반을 이렇게 듣기로 하긴 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저도 학폭적으로 이제 수능 과목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미적분만을 들어야죠. 계속요, 쭉요. 그리고 확통을 수능을 볼 거면 여름방학 때 옮겨와도 괜찮습니다. 네. 1학기 내신이 끝나고 대신에 확통을 그 전에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2학년 때 했으면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여름방학 때 넘어오면 됩니다. 네. 1학기까지 내신을 끝내기.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혹시 네. 미적을 하다가 네. 사만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네. 학통을 학교에서 한 번은 하기는 했잖아요. 네. 미적하는 아까처럼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을 경우에 바꿀 수 있는 시기를 마지막 수능으로 어느 정도 지금 될까요? 성적만 가지고 바꾸시려면 6월은 보고 바꿔야 돼요. 3월은 미적분이 8문제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소단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미적분이 평가가 안 됩니다. 3월 모의고사는. 그래서 업무가 끝나고 바꾸면 네. 그거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확통해서 미적분은 못 하거든요. 미적분에서 확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 수학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미적분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실히 안 될 것 같은 학생들은 이미 2학년 때 너는 확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미 했고 확통에서도 미적분 가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도. 거기는 설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미적분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1차는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자기 고집이 있겠지만 거기서 저희가 되게 강하게 넌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 학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의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이 잘하는 게 중요한데 확통은 사실 공부할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와서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넘어와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확통을 하다가 미적분으로 여름방학 때 넘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여유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라고 하세요. 최선을 다해야 사실 안 넘어가는 거고, 미적분이 대학 가는데 더 유리하고 확실히 해야 된다면 6월 달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6월까지만 해보자 라고도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지가 돼서 아이들은 그냥 언제든지 넘어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적분의 세상과 확통의 세상은 너무 달라요.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제 미적분을 하려면 그냥 아예 올인을 해서 미적분만 바라보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6월에 이제 슬쩍 보시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6월 결과를 보고 오케이 확통 가자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딱 문 닫고 확통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유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쓰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수학적으로는 사실 미적분은 수투도 미적분이기 때문에 수투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을 거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논술도 있고 이러니까 이적을 네. 당연히 이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논술을 봐야 되면 다 해야죠. 근데 기하도 해야죠. 다들 사탐론 하고 확통론 하니까 네. 사실 약간 좀 자기도 확통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언지시 한번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확통을 선택 과목을 하면서 미적분 내신 공부를 해야지라고는 거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의지가 높지 않은 이상은 수능 과목, 수능에서 선택은 확통을 할 건데 1학기 내신을 미적분 내신을 공부해야 돼. 이거는 거의 공부를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공부 너무 싫어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미 미적분을 1학기 때 이제 선택을 해서 1학기 때 미적분을 들어야 된다면 그냥 수능도 미적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올인을 일단 1학기는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 내신에서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안 돼도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딱 옮길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냥 거기 무조건 파고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딱 여지가 생기면 바로 의욕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달라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인데 미적분만 보고 막 공부하다가 나 확통으로 바뀐 그 다음 날부터 애들이 확 사람이 달라요. 인격도 달라진다니까요. 삶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지를 주면 애들이 너무 달라집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학통을 네. 어려워하는데 네. 이제 미적보다 왜 학통을 더 어려워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수능 문제를 둘 다 풀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미적분 8문제, 확통 8문제 풀려보고, 그러니까 저도 수능 뭐 6월, 9월 나오면 풀잖아요. 저는 무조건 미적분 먼저 푸는데, 저는 기하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기하도 풀고, 확통을 제일 마지막에 풀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제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분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선택 과목을 다른 것까지 다 풀면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에 2시간 조금 넘게 걸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빨리 풀어야 에너지를 다 썼고 그 다음 기하를 하고 확통을 해야 이제 겨우 저도 그 앉은 자리에서 이제 수능을 끝까지 다 풀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고, 확통을 풀 때 너무 편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6월, 9월 수능 전부 다 확통 풀 때 너무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확통 문제가 아주 쉽냐? 그렇진 않은데 미적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실히 너무 쉽습니다. 걸리는 시간도 한 반밖에 안 들어가고요. 네, 그거는 이미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정답률이나 뭐 이런 걸로 확실히 확통이 쉽습니다. 근데 확통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은 확통이라는 과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어려울 겁니다. 경우의 수. 제일 앞에 나오는 경우의 수. 그리고 그게 조금 영향을 주는 확률 초반부 정도까지 아이들은 힘들어 할 거고, 그 뒤에는 다 쉬울걸요, 아마.
그래서 경우의 수 공부를 더 시키면 돼요. 확통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자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네, 네, 고2 된 학생인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대학병원에 6개월 전에 예약이 돼 있어서 아, 그때 설명회를 못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와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그냥 공부 차들 사실 네. 일정이 달라서 설명을 조금 맞아요. 그게 저번 주에 고2 설명회를 했는데 네. 그거 아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질문할 거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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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거 앞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